집값 안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다, 과거에처럼. 도대체 전세가 상승 어떻게 막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4년간 연장시키겠다. 이걸로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의 그런 결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정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89년도쯤에 노태우 대통령 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걸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전세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하면 무조건 2년 이상으로 봐요. 2년 미만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 그냥 무조건 2년으로 봐요. 그게 노태우 정권 때 원래 1년이었던 걸 2년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렇게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야, 우리 1년마다 한 번씩 전세 보증금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리네? 라고 하면서 세팅할 때 전세 보증금을 확 올려버립니다. 2년치 올려? 2년치 올려. 그러면서 그때 자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정들이. 아, 진짜요? 예,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막 진짜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막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우리 일기 신도시 지어서 집값을 잡을 거야 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다. 과거에처럼. 근데 그거를 나도 알고 웬만한 사람들도 지금 부동산 관심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규제책들 보면 어떻죠? 오늘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짜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요, 오늘 발표는 하고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전세가 높게 세팅하실 수 있으세요? 안 돼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예전에 뭐 정확히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예 기간이라는 걸 안 두고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 마음대로 그게 적용된다고 해서 전세가를 높게 세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 말고 한 번 무조건 연장해서 4년 동안 전세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4년 동안 사는 동안은 5%밖에 못 올려요. 전세 보증금은. 전세가 오르는 거 완전 잡아줄 수 있죠. 5%밖에. 그게 전월세 상한제고.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건 4년이 지나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제한에 둘 거냐 안 둘 거냐 요게 관건인 건데 5% 제한을 그때도 두게 되면요 이건 거의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재산인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과 페널티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이라도 받지. 우리 세제 혜택도 못 받고 임대사업자랑 똑같이 5%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년 뒤에는 그 다른 세입자를 받을 때는 5% 제한이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른 세입자를 받을 때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4년 뒤에는 그럼 전세가 폭등할 거다. 왜냐면 4년 동안 살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어쨌든 그동안 못 올려받은 게 있으니까 4년 뒤에는 올려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시간 끌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이번 정부. 네, 이번 정부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정권도 알고 있어요. 이번 정권도. 많은 분들이 야 공급 부족한데 너네 왜 계속 공급 많다고 규제 나올 때마다 뻥쳐. 그 공급 문제 없다고 뻥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부의 정책 위반자예요. 공급이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놓고 공급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투자자들 미친 듯이 다 덤벼들겠죠. 야 공급 부족하대 정부에서 인정했어 라고 하면서 집값 앞으로 오를 거야 하고 덤벼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알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사실 내가 정책 위반자인데 미쳤다고 여러분들 집이 정말 모자니까 투자하세요 이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면서 일단 시간 끌기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용산에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건데 3기 신도시가 2018년도 12월에 이게 나왔죠. 그러면 그게 제가 저번 후랭이 TV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6, 7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입주까지. 그러면 2025년 요 정도쯤이란 말이에요. 지금 2020년이죠. 자, 4년 정도만 버티면요. 4년 뒤에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될 겁니다. 입주가 아니라. 분양은 어쨌든 매매 수요를 분양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죠. 그쪽으로 어쨌든 계약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돈이.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2년 정도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뭐가 된다? 공급이 시작된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있을 겁니다. 정부는요. 지금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만 막기를 원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전월세 상한제랑 3기 신도시가 공급될 때까지 흔히 우리가 하는 존버를 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내는 거고 이번에 5.14 대책 때 나왔던 그 법인 규제랑 전매 제한 요것처럼 이제는 시장 그때 시장 트렌드에 따라
규제를 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거 외에는 이제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매매가를 잡기 위한 규제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큰 그림을 이렇게 짜놨다고 봐요. 3기 신도시까지 일단 수도권은 버티자. 공급 많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전세가 못 오르게 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로 이전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줄이고 매가도 대출을 규제해서 매가 못 올리게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다가 3기 신도시 되면 이게 완충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게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는 이번에 법인 규제랑 전매 제한 건 것도 저는 와 진짜 정부가 엄청 많이 영리해졌고 신경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분양권이 지금 엄청 핫하죠. 왜냐하면 중과할 때 빼놓고는 일단은 주택수에 안 들어갔어.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때 부담이 크게 없죠. 부담이 크게 없고 또 계약금 10%만 걸면 되죠. 네. 그래서 그 계약금 거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었어.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사람들이 다 쏠렸던 거예요. 경쟁률 지금 엄청 뜨겁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4분의 1인가가 6개월 전매장 끝나자마자 팔았다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들어간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매장 걸리면 일단 그런 수요들 다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었냐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대출 규제 해놓으니까 돈 투자하고 싶은데 돈은 많이 없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신축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딱 캐치하고 차단한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규제는 사실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이긴 한데 법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청주 얘기 계속 했었지만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들이 지금 공급이 많은데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베이스 기본 실수요는 약한데 실수요가 약하다기보다는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아서 기본이 약한데 투자 수요 때문에 이렇게 커버 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커버 아까 작전 세력 얘기했던 것처럼 이 투자 세력이 언제 빠질지 몰라. 그러면 나도 걔네가 빠질 때 최소한 그래도 주식은 팔면 당일날 막 시간 단위로 팔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시간 단위로 팔리지는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면 언제쯤 이제 사람들이 물건 내놓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털고 나올 때 나도 털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법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안전하니까. 왜? 장기로 보기에는 실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지역이 핫하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했는데 그 가격 오른 거를 그대로 내 수익 시현하고 나오려면 얘네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돼요. 타이밍 너무 늦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법인이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법인을 내서 그렇게 단타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캐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막음으로써 투자자들에 들어가서 가격을 띄워놓은 거. 아까 말했죠. 청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격 띄워놓은 거 나중에 누가 받는다? 실수요가 받는다. 근데 그러면 실수요는 가격 그 갭을 못 먹고 높은 가격을 그냥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도 딱 적당하게 법인 규제 들어간 거죠. 근데 물론 이번 법인 규제가 좀 약했습니다. 약하긴 했는데요. 미네르버 올빼미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금은 이제는 이번 게 기획재정부였나 국토교통부였나 뭐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규제책을 내놓은 거고 왜냐면 다 부서마다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 내놓은 거고 법인 쪽에서 제일 심하게 건드려야 되는 건 세금 쪽이거든요. 세금 쪽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은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당장 낼 수 있는 걸 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패키지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맛보기 나왔고 이렇게 약하게 갈 일은 없다고 봐요. 이제 본 규제가 나온다. 본 규제가 세금인데 세금 쪽은 부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법인 투자 지금 막 관심 많은 분들 있는데 많은 분들 있죠. 이제 지금 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시는 거를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왜냐하면 법인의 규제가 들어와서 예전에 제일 심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의 규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개인이랑 비슷한 수준이 개인보다 나쁘진 않아. 그러면 규제가 안 들어오면 어쨌든 개인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거래를 하다가 규제가 들어와도 개인 정도 수준의 규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물론 법인이 돈을 빼내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세제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법인을 내는 거를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최악의 경우 개인이랑 똑같이 혜택이 없어진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도 어찌됐든 법인이 생기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명의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이득도 있고 또 저같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그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월급을 받음으로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꼭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지는 않다.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처럼 큰 메리트는 없다. 이 정도는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는 딱딱 떨어져 뭔가가. 네. 뭐 대구, 경북 뭐 이렇게 하면 네. 딱 그 봐야 될 포인트, 지역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기 남부의 입주 물량을 네. 헤아린다라든지 뭐 이제 어디 시흥이다, 뭐 평택이다, 뭐 이런데 이제 뭔가 되게 같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해야 될 때, 그런 데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수도권이 이제 평택까지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잖아요. 경기도니까 수도권이라 보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파악하기가 제일 힘든 게 수도권이나 서울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 옆에 동네 수요가 바로 여기로 옮겨올 수도 있고 옆에 동네 수요가 여기로 이게 공급이 옆에 동네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 옆에로 이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평택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평택은 평택 자체만으로 봐도 됩니다, 사실은. 위에 쪽에 공급 물량이 평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가 어려워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진짜 중심부로 들어오면 뭐 수원, 안양, 뭐 이런 데는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수요 파악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 수요 파악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큰 바운더리를 봐요. 경기도랑 서울을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도 다 부족해지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서울 수도권을 보면서 수원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구 단위로 나눴죠, 수원은. 그런 데는 좀 괜찮을 수 있어. 그나마 구 단위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렇게 서울에서 각 구를 투자하면 광진구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없으니까 여기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도 서울권으로 붙어있는 지역들 있죠. 부평이나 이런 데들. 네. 인천의 부평구랑 경기도 부천시는 완전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평구에 입주 물량이 없어도 부천에 많으면 여기는 당연히 영향 받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요를 보실 때 수도권은 그나마.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서울은 그냥 통짜로 한번 보시고 공급이 전체로 많은지 적은지. 제가 3기 신도시를 얘기 드렸던 것도 3기 신도시도 서울에 없습니다. 네. 근데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저는 집값 잡힐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 거기 서울 근처에 공급되면 서울의 수요들도 일부 여기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같이 좀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권역별로 서울도 서남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고 동쪽도 동부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눠서 봐서 그쪽 권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권역을 만약에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에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면 알아서 서울에서 이렇게 묶어놔준 권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가격대 기준으로 묶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완전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 내 수요랑 공급을 파악하시는 게 그나마 하자고 한다면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경기 남부 오밀조밀하게 있는 결국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네. 얼마나 싼지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권역을 나눴잖아요. 권역마다 대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대장들 가격을 비교했을 때 1, 2, 3, 4구역이 있다고 할게요. 1구역이 제일 좋은 지역이야. 3구역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야. 그리고 1, 2, 3, 4구역마다 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구역이 제일 좋고 3구역이 제일 안 좋아도 그래도 3구역 대장이 1구역보다 이만큼 차이 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일 때는 얘가 1구역을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식으로 가격 비교를 해서 사실은 수도권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게 어렵냐고 하면 수도권은요 전국이 다 보고 있는 투자장이에요. 특히나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들도 지금 공급이 많아도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공급은 예측할 수 있어. 수요는 서울에 전국이 다 들어오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보고 파악하시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건 좋은 거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도 실수요가 남아있으니까 좋으니까 괜찮은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메인 입지는 수요가 절대 부족하지 않은 동네다. 계속해서 수요는 들어오는 동네다. 그래서 공급이 어지간히 많아도 수요가 계속해서 커버를 해준다. 투자 수요가 들어오던 무슨 수요가 들어오던.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요가 심리에 의해서 확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수요가 많음으로 해서 우상향되는 데고, 그럼 그런 데서 어떻게 투자처를 찾느냐고 하면 다른 데처럼 아직 안 오른 곳을 찾는 것보다는 덜 오른 곳을 찾는 게 맞는 방법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급 수요가 잘 맞아요. 보면. 왜냐면 지방은 진짜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져요. 왜? 지방은 수도권보다 일단은 투자 수요가 덜하죠.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크고, 보통 지방에 뭐 부산도 약간 떨어져 있죠. 광주광역시도 완전 떨어져 있죠. 네. 주변에 이렇게 뭔가 대체해줄 만한 지역이 없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그 공급에 진짜 솔직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데서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수급을 보시려면. 서울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으로 파악해서 수급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맞아요.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만 보시고 지역적으로 보시는 건 지방에서 보시라, 수급을.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